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걸 봤어. 네가 지금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나는 그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 그래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나를 봤어. 좋아 대답 다 했어? 물론이지. 투팍 샤커 살인 사건 재판이 6번째 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드웨인 키피디 데이비스는 조용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석에서 소리치며 대답했고 증인들에게 고개를 저었으며 배심원들이 쉴 필요가 없을 때도 휴식을 요청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도 모르게 그의 말을 녹음한 증인의 증언 차례가 되자 더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허락이 필요 없었어. 이해하겠어? 그건 허락이 필요 없는 일이야. 나는 거기서 그 그 위험을 사람에게 살고 연락할 있었어. 필요 없어. 너는 계약이 없어. 의원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언더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이제 투팍 샤커 살인사건 재판에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고인 드웨인 키피디 데이비스가 법정에서 보통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라 법정을 주도하려는 듯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군림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말이죠. 이제 법정이 주말을 맞아 휴정되기 직전에 특히 격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데이비스는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찍 마이클 도르시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2015년에 그렉 케이딘과 함께 머더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며 이후 데스로우 크로니클스에서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데스로우 크로니클스 인터뷰 중에 도르시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디오를 녹음했고 이로 인해 공식 BET 테이프에는 없는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들은 결국 이 사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는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의 일부가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했습니다. 도르시가 다시 증언대에 오르기 전에 변호인은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도르시의 역할을 설명하려 했으며 도르시가 데이비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듣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데이비스와 함께 방에 있던 인터뷰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변호인석에 있던 데이비스가 그 이름을 소리쳐 말했고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문제는 이겁니다, 미스터. 도르시가 거기 올라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 이해로는 제1은 미스터 데이비스와 인터뷰어 사이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크리스털이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데이비스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2008년 정식 세션의 녹음 내용과 다르게 말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자신의 변호사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또 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도르시에 대한 반대 신문 중이었습니다. 도르시는 자신이 데이비스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경 썼다고 설명했고 변호인석에서 자신의 증언에 대한 데이비스의 반응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샘씨 반대 신문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도르시 씨, 데이비스 씨를 전에 만난 적이 없죠?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본 적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녹음 당일에 데이비스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셨던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방에 계셨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드폰만 끼고 계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 저와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가 가는 걸 지켜봤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괜찮아요. 저를 바라봐요. 좋아요. 답변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휴식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배심원들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데이비스는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변호사에게 귀옛말을 하는 대신 데이비스는 손을 들고 팔을 흔들면서 판사의 주의를 끌었어요. 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진행했네요. 배심원 여러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30분만 더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가지는 게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필요 있으신가요? 좋아요. 이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휴정이 들어가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에는 재판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또는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판이나 이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한 기사나 해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접하는 행위, 예를 들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판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하거나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배심원 평의에 넘겨질 때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배심원단을 위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시 40분에 다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이 순간들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비스는 조용히 앉아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재판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점심시간 전에 특히 긴장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데이비스가 실제로 일어나서 판사에게 직접 말을 건넸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인들이 사적인 정보가 공유되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고 그 책임을 검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데이비스에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내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침입했고
우리 집을 훼손했으며 내 흰색 차도 훼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 여동생의 주소까지 공개했으니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건 양쪽 양쪽에 모두에서 이런 똑같이 일이 적용돼요.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그들은 모두에게 틀렸어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증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충고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당신의 변호사가 살아가기 저에게 위한 무슨 일이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지 알려줬어요. 그들은 내 차를 부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를 공격한 그 남자,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주로 이 남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공식 기록을 위해 말씀드리면요, 도널드 씨. 참고로 그는 화가 났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살인사건의 검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검사들에게 화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님, 아까 재판장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인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양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샘 씨, 본인 의뢰인에게도 증인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 법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형 실제 범죄 사건들의 일거수일투족, 처음부터 끝까지의 중계에 관심이 있다면 로앤크라임 플러스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최신 법원 문서, 경찰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로앤크라임과 코트TV의 프로그램도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프로모션 코드인 언더케이스를 입력하시면 lawandcrimeplus.com에서 한 달 무료 이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언더케이스 한 단어로 입력하시고 무료 한 달을 받아가세요. 그 모든 소동은 금요일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 도르시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도르시는 데스로우 크로니클스를 제작한 제작사에서 고용한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데이비스가 카메라 앞에서 질문을 받을 때 별도의 방에서 스피커를 통해 인터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영화 제작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2008년 공식 인터뷰의 오디오도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도르시는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를 포함해 인터뷰 전체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메라 밖 순간들 중 일부에는 데이비스와 그의 변호사인 웨인 히긴스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 카메라 밖의 대화들이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데이비스가 휴식 시간에 변호사와 대화할 때는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녹음 스튜디오에 있었고 그에게 마이크가 달린 채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동의서에도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 마이크야. 그래서 판사는 그 대화들이 비밀 유지 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로 써도 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시가 다시 증인석에 올라가서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도르시를 강하게 몰아붙였고 상황이 너무 통제에서 벗어나자 결국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르시 씨, 데이비스 씨를 전에 만난 적은 없으시죠?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본 적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녹음 당일에 데이비스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경 썼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맞아요. 실제로는 다른 방에 계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드폰만 끼고 계셨죠? 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 저랑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물론이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좋아요. 대답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에 관해서 제가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데요. 혹시 BET의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어떤 형태로 일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약직 직원이고 이 제작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BET에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서 고용되었습니다. 제작사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엔터테인먼트 1입니다. 엔터테인먼트 1과 크리처 필름스, 엔터테인먼트 1의 자회사 같은 곳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1과의 작업에 관해서는 그건 비밀 유지 계약이 있었죠? 맞죠? 네. 지금 그 계약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BET를 소유한 파라마운트 피처스의 변호사로부터 제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는 승인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처 필름스의 대표인 마크 포드에게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계속 압박했지만 도르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1과의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그냥 휴대폰이나 다른 녹음 기기를 옆에 두고 대화를 듣고 있는 모니터 옆에 두는 거죠. 맞아요. 녹음에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냥 소리만 들린 거군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녹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받으면서 라펠 마이크를 달고 앉아 있는 건가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람도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도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마리오 디아즈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가 라펠 마이크를 착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 안에는 마이크가 2개는 있었을 거예요. 캐피에게는 라펠 마이크가 달려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샷건 마이크가 있어서 방 안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녹음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해서 웨인 데이비스가 그 방에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는 첫 번째 인터뷰 내내 그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는 약 10분 정도 늦게 왔어요. 두 번째 인터뷰요. 자, 우리가 이걸 듣기 전에 혹시 데이비스 씨가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크게 말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크게요. 그냥 일반적인 실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건 그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려던 것에 대해 이해나 최소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 패턴이 한 번 계속 있었어요. 반복되어 그냥 있나요? 유일한 한 번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녹음하신 게 전부였죠. 그걸 다 녹음한 뒤에. 맞아요.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녹음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죠? 나는 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녹화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는 마이크를 달고 있고 조명과 카메라가 그를 비추고 있어요. 그는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스태프로 고용된 상태예요.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 두 번째예요. 여기 위해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당신은 스태프이지만 제작 자체에 맞아요. 대한 권리는 없죠? 카메라 앵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거죠. 스카우트.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낼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엔터테인먼트 1이나 이 사건에 관련된 그 어떤 자회사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간 거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보세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허락이 필요 없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건 허락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하려고 거기 있었어요. 그가 첫 번째 인터뷰에 나타났을 때 인터뷰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틀에 걸쳐 나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걸 녹음해서 우리가 다시 올 때 올바른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이 녹음을 한 유일한 이유예요. 하지만 당신은 계약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계약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원이 판결해야 할 쟁점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심원을 위한 반대 신문처럼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녹음을 가져가서 지금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바로 그 녹음이 맞습니까?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배심원들에게 들려주는 건 맞습니다. 공개라는 건 대중에게 알린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49.095에 따른 변호사 의뢰인 특권은 법률팀과 관련 없는 제3자 앞에서 대화할 경우 깨집니다. 여기서 마리오 도르시와 다른 사람들이 그 대화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터뷰 자체의 환경도 그 대화가 특권이 있거나 사적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장소도 녹음실입니다. 녹음이 목적입니다. 녹음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방 전체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대화들은 특권이 부여된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판사는 변호사 의뢰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카메라 밖에서 나눈 대화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배심원단은 녹음 파일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터뷰에서 녹음된 파일들은 저작권 제한 때문에 여기서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들었던 7월 28일 인터뷰의 주요 순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데이비스는 과거 션 디디콤스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퍼피로 알려져 있었죠.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이 몇 번 바뀌었죠. 그리고 션 디디콤스가 데스로우 레코드의 수장이었던 슈그나이트를 두려워했다는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1990년대 동부와 서부의 랩 대립 기억나시나요?
이제 녹음에서 데이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퍼피는 슈그를 무서워했어요. 그는 진짜로 그 남자를 두려워했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였거든요. 그는 또한 컴스가 투팍과 슈그를 죽이면 데이비스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녹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그 녀석들, 자기 문제들, CEO, 큰 놈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인터뷰어가 더 깊이 물었을 때 데이비스와 그의 일행이 컴스를 돕는 데 동의했는지 묻자 데이비스는 아니요, 우리는 하우스 오브 블루스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어요 라고 말하며 반박했습니다. 그 후 인터뷰어는 데이비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퍼피가 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데이비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위험했으니까요. 알잖아요. 그렇게 무턱대고 나설 수는 없어요. 이 판에서는 더 똑똑하게 행동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망가뜨릴 거예요. 데이비스에 따르면 돈은 중간인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퍼플을 만난 그날을 증오해. 그는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 자식은 나한테 션전 팬티 한 장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인터뷰어가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났냐고 묻자 데이비스는 다시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킹핀이다. 나는 퍼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 나는 돈도 많았고 여자도 많았지.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 인터뷰 후반부에 디아즈는 데이비스에게 그의 조카, 즉 올란도 베이비 레인 앤더슨이라는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인용하자면 올란도는 모두에게 존경받았고 학교에서도 좋은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사랑했죠. 그도 투팍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앤더슨이 투팍 샤크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왜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거야, 친구. 데이비스는 또한 슈그 나이트와의 관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슈그가 데스로우 레코드를 갱단처럼 운영했냐는 질문에 데이비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래, 그는 모든 갱단 멤버들을 고용했어. 돈이 그에게 힘을 준 거지. 알다시피 돈이 곧 힘이야. 그리고 인터뷰 후반부에 데이비스는 투팍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나는 내 공급책을 잃었어. 콜롬비아 남자는 떠나서 보고타로 돌아갔어. 그는 RBS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지. 투팍은 자기 일이나 했어야 했어. 넌 갱스터가 아니야. 넌 그냥 래퍼야.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자기 일이나 해, 친구야. 넌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가기 전에 금요일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 녹음 파일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집중하느라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기록 증거는 데이비스 자신의 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레너드 제퍼슨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 전 투팍 샤커가 살아있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제퍼슨은 마이크 타이슨 경기를 보기 위해 베가스에 왔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표를 한 장에 $2,500에 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MGM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비에서 그는 일행과 함께 있던 투팍을 알아보았습니다. 제퍼슨은 예전에 LA에서 투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퍼슨이 데스로우 레코드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튜디오에서 투팍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제퍼슨은 자신의 흰색 서버번 차량을 몰고 라스베이거스 대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빨간 신호에 멈춰서 있을 때 한 대의 차가 그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 차의 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투팍 샤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슈그 나이트였습니다. 저는 신호에 멈춰 있었고 한 대의 차가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그 차의 휠이 정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투팍과 슈그가 차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샤코 씨나 슈그 씨에게 접촉하려고 하셨나요? 투팍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말했어요. 야, 안녕 팍이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안녕 친구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클럽에 가는 중이야 라고 했죠. 그리고 따라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좋아요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야 사진 한 장만 빨리 찍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 카메라가 센터 콘솔에 있어서 카메라를 집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퍼슨은 센터 콘솔에 35mm 카메라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90년대였고 카메라 폰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투팍의 차가 출발했고 그는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제퍼슨은 결국 차량 행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3대쯤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플라밍고 로드로 우회전을 했고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에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려고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죠?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음식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한 30초 정도. 그리고 갑자기 벅벅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알잖아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차들이 멈춰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사람들이 차에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BMW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총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이나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총을 쏘고 있는지 보이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총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유턴을 했습니다. 저는 따라잡았고 저는 렉서스 뒤에 있었습니다. 초록색 렉서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 뒤에 있었고 그때 슈그가 넓게 좌회전해서 다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모두 통과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원에 도착했어요. 다시 함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슈그가 또 한 번 좌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차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슈그가 통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때쯤 우리는 오토바이 경찰이 아니라 자전거 경찰들을 봤어요. 죄송해요. 자전거 경찰들이었어요. 자전거 경찰이 다가오고 슈그는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듯 했어요. 여기가 라스베이거스예요. 이게 그가 들어선 거리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자전거를 내려놓고 저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을 보고 다시 차에 탔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BMW를 전혀 쳐다보셨나요? 저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듯이 자전거 경찰이 다가오더니 자전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슈그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에게 명령을 외치고 있어요. 엎드려 누워. 그리고 슈그가 내 친구 파기 총에 맞았어. 파기 총에 맞았어. 도움이 필요해. 파기 총에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게 들려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저는 약간 멍해졌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인지 누군지가 슈그 쪽으로 걸어갔고 슈그가 일어나서 그들이 차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 한 명이 차량을 타고 다가왔어요. 그가 달려와서 저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제 문을 열고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땅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제 저는 땅에 엎드린 상태였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 경찰관이 왜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설명해줬나요? 네, 제가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말하길 우리에겐 당신이 그들의 일행이었다고 말하는 목격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진은 이후 유명해졌어요. 책이나 다큐멘터리에 사용 허가가 났고 뉴스 보도에도 쓰였죠. 제퍼슨은 반대 신문에서 그 사진의 사용권을 내주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사진이 상징적인 사진이긴 하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검찰은 다큐멘터리에서 발췌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데이비스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오르난도 앤더슨에게 지급된 6만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8년 정식 인터뷰의 일부도 들었는데 그곳에서 데이비스는 집 마틴이라는 사람에게서 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총을 뒷좌석에 건네줬고 그의 조카 오를란도는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디아즈에 따르면 그 인터뷰들은 각본이 짜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질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코치하거나 강요한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데이비스가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상 각본이 있었고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주장하자 디아즈와 다른 사람들은 경찰의 원본 영상을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데이비스가 출연료를 받았고 다큐멘터리에는 극화와 재현 장면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카메라 앞에서 데이비스가 한 말은 그의 진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녹음 파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됐지만 이제 배심원들은 데이비스 본인의 말을 직접 들었고 검찰은 그가 직접 한 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